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것인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이나 안수집사나 장로, 목사 임직을 할 때 꼭 항상 묻는 것이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 이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건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왜 개최가 되었는지, 거기서 뭐가 결정됐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된 배경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가 이제 1517년, 그때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독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이 이제 영국에도 영향을 받고 그 유럽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서 그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서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먼저 살펴보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이 영국에 있는, 특별히 영국에 있는 나라의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 1517년, 그래서 지난 2017년도에 50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요.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어떻게 종교개혁이 되었는가? 특별히 이제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뭐 성공회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종교가 이때 시작이 된 건데요. 1534년 부인 캐서린과의 이혼, 그러니까 헨리 8세였어요. 그 당시에 국왕이. 그 왕이 캐서린과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원했는데 교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헨리 8세는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단절을 선언하고 스스로 잉글랜드 교회 수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공회, 영국 국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런 잉글랜드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새롭게 종교개혁으로 일어났지만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라든가 성례 이런 것들이 카톨릭적인 성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캐톨릭의 공동 기도서에 정해진 규정대로 모든 형식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교회 조직도 카톨릭의 주교제도, 감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스스로가 선포했지만은 사실 그 형식은 캐톨릭과 전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국 그 성공에 보면 형식은 거의 똑같아요. 캐톨릭이랑. 그러나 이제 다만 교리에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교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잉글랜드 국교의 모습에 그 불만을 갖고 있던, 조금 더 완벽하게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퓨리탄. 이 퓨리탄의 개념은 굉장히 넓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잉글랜드, 영국의 장로교 조직과 칼빈주의 교리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입니다. 물론 이 청교도의 뿌리가 이제 미국의 근간이 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퓨리탄의 시작은 이때다.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특별히 성공의 잉글랜드 국교회를 조금 더 켈비니즘, 또 그리고 장로교 조직에 맞게 개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였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된 반면에 그 당시에는 지금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가지고 다 동일한 국가지만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특별히 이것은 1560년에 제네바의 망명 중에 있었던 켈빈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존 락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하면서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제 나라가 스코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 존 락스와 신교 귀족들의 주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국교회를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캐톨릭과 독립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이 형성이 됐는데, 완전히 존 락스가 종교개혁이 아주 계승하는 사람이거든요. 켈빈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어떤 근간을 이룬 나라가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회의체에 의한 교회 조직,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 존재하고 있는 총회라든가 노회라든가 당회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의 간의 평등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의회 제도,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제도, 교회 민주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체계와 조직이 바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존 락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78년에 제2칠의서라는 책을 발간해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영역으로 주권의 교리를 체계화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두 왕국 이론을 정립을 하게 돼서 교회와 정부가 서로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다만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판이나 경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북쪽의 하일랜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국민은 그래서 이 장로교를 수용하게 되고 자신들의 그 교회가 바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믿게 되죠. 반면에 이제 남쪽의 잉글랜드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한 발을 딛고 있는 교회라고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영국의 종교개혁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03년에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잉글랜드의 왕관을 스코틀랜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제임스 6세에게 물려줘요. 왜 그랬냐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혼이에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잉글랜드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스코틀랜드 왕실에서 그것을 계승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6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그가 잉글랜드 제임스 1세로 불리게 되면서 북쪽과 남쪽,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통합되는, 왕실이 통합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두 왕국의, 명실상부한 두 왕국의 왕이 되게 되죠.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그래서 왕의 거주지를 에든버러에서 런던으로 옮기며 강력한 왕권을 지니게 됩니다. 이 치세의 성경이, 이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가 당시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번역이 이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한 것은 독일어로 번역된 거죠. 종교개혁 때는 독일어로 번역했지만 영어로 처음 번역한 것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 였던 이 사람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를 번역하게 됩니다. 어쨌든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면서 국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교회 통치를,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까지 발휘하게 되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그거를 싫어했죠. 독립적인 것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왕이 교회까지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자 이 일부 청교도들, 영국의 일부 청교도들이 그러한 왕의 관여, 특별히 캐톨릭 중심의 어떤 그런 관여를 싫어해서 일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형성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완전히 캐톨릭의 예배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양쪽 모두를 카톨릭교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 찰스 1세의 교회 정책은 교회당의 재단을 설치하고 또 카톨릭적인 성찬식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그들은 뭐냐면 이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부로 일반 평신도들이 만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무릎 꿇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넣어주죠. 신부들이. 그래서 그게 먹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수용하게 돼요. 그러나 종교개혁에서 켈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영적인 임재설. 그것을 살과 피를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주와 연합되는 그런 것을 영적인 임재설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찰스 1세는 그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화채설을 수용하고 그래서 수찬자는 모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도 주교 제도, 캐톨릭의 주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청교도들과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의 이런 정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또 잉글랜드 청교도들 대부분 또 국민들에게도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하면 이 찰스 1세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38년에 스코틀랜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42년에 또 잉글랜드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8년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국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면서 국왕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40년에 완전한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장로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해서 압력을 넣어서 잉글랜드도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40년도 말에 소집된 잉글랜드 의회, 거기에는 그 의회 안에는 청교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회는 스코틀랜드처럼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국왕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적인 잉글랜드 국교의 모습을 지키려는 왕당파와 잉글랜드 국교를 완전하게 개혁하려는 의회파, 이렇게 두 개의 파가 갈라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 초기에 이제 전세가 의회파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1643년 잉글랜드의 청교도 지도자들과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지도자들이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도와서 영국의 의회가 스코틀랜드처럼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 국교의 개혁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집된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이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43년에 7월 1일 날 웨스트민스터 종교회 참여한 대의원이 151명, 성직자 121명, 상원 하원 의원이 30명, 그리고 한 달 후에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파견을 하는데 목사 5명, 평신도 3명이 파견을 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파견된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개혁의 역할을 해요. 의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수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결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이런 장로교 지도자들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52년에 3월 25일 날 해산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5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1163회의 회의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의를 거치면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표준 문서로서 4가지가 작성이 돼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장로교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수요리 대요리 문답, 이렇게 4가지가 여기서 표준 문서로 작성이 되고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이 돼서 오늘날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에서 1643년에 팔머를 임명하고 그가 요리문답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회의는 신앙 고백서를 완결해서 1646년 12월 4일 의회에 송부했고, 그리고 제출된 수요리 문답을 검토하는 일도 수개월간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1647년 1월 14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2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반영해서 요리문답을 새로 작성하라. 그리고 둘째는 요리문답을 둘로 나누어 쓰라. 그래서 2개의 요리문답을 나누게 돼서 소리문답과 대요리문답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소요리문답의 위원장이었던 팔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대요리문답의 위원장이었던 터크니가 2개의 요리문답 작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의 주도 아래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1648년 4월 17일에 상원의 재가를 받아서 인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토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이 신앙 고백서와 그것을 중심으로 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유산이 뭐냐? 5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에 총 1163회 회의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제 49년 2월 20일 날 회의를 끝으로 해서 폐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거의 모든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헌법으로 채택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존의 모든 신앙 고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교, 기독교의 신앙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회 유산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여러 가지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존 낙스, 캘빈과 존 낙스를 연결하는 종교개혁의 수장들이
결국 스코틀랜드의 핵심을 이뤘고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오늘날 장로교의 총회, 노회, 당회 이런 조직들과 교회 모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로교의 뿌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장로교의 표준들이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잉글랜드의 언약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표준으로서 영국에서 결정이 된 거, 영국 의회에서 결정된 거지만 스코틀랜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표준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죠. 잉글랜드 교회를 위해서 잉글랜드 땅에서 잉글랜드 목사들의 결정으로 작성된 문서들을 잉글랜드 교회가 아니라 스코틀랜드가 수용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1660년에 잉글랜드 교회는 왕정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다 폐기해버려요. 오히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가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뿌리로 남아서 복음과 함께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결국 한국 교회도 그것을 수용해서 이제 장로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제 밑에다 이제 메이플라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620년도 한참 이제 찰스 1세에 통치되던 그 시대에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밑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이제 복원한 그림입니다. 이 배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북아메리카 플라머스로 떠나게 됩니다. 선상의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그 대서양을 건넌 거죠. 케이프 코드 끝에 저도 이제 그림을 보니까 그 낚싯바늘 모양의 이렇게 끝에 항구에 닻을 내려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일정보다도 늦게 도착해서 결국은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죠. 그래서 뉴욕 원래 목적지는 허드슨강 하구의 현재 뉴욕시 인근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항로를 이탈해서 또 지연되고 그래서 겨울에 도착해서 케이프 코드라는 조그만 그 위치에 항구에 닻을 내려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동부가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반 이상이 추위와 괴열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인디언에게서 옥수수 재배를 배우고 최초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혹독한 겨울을 타개하면서 이제 1621년 3월 31일 겨울 동안 배 안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이 플리머스 해변까지 이동했고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메이플라워는 4월 15일 1621년 4월 15일에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청교도와 미국이 이제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되게 된 배경,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개요가, 신앙 고백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1문부터 인생의 목적이 뭔가 1문부터 이렇게 쭉 그 당시에 결정된 이것들을 전통으로 우리가 장로교에서 받고 있는데 그 가르침들을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쭉 계속 끝까지 전체 수요일의 문답을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